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의 안정민이라고 하고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각학회 세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각학회 통해서 난 이제 청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발표 요청을 받아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할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돌발성 난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해요. 근데 돌발성 난청은 제가 이 비욘디 채널을 조금 보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 다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강의를 해 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겹치는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있기도 할 건데 그와 관련해서 또 돌발성 난청의 한 종류라고 알려져 있는 급성 저주파 난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거든요. 주로 어떤 증상으로 오시냐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한쪽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근데 그러한 증상이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 많이 오시고요. 또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난 줄 알았다. 원래 오른쪽 귀로 전화를 주로 듣는데 갑자기 전화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 근데 반대쪽으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가 잘 들렸고 아마 "한쪽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강 이제 뭐 '돌발성 난청이 왔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의 어떤 정식 명칭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급성,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급성 갑자기 생기고요. 그리고 돌발성 아무런 예고 없이 증상이 원인 없이 예고 없이 생기면서 난청인데 종류는 난청의 종류도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 진단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저희 뒤에서는 제가 그냥 돌발성 난청 이렇게 그냥 언급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먼저 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기 전에 좀 개요로 이 소리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의 귀는 요렇게 외이, 중이, 그리고 내이 요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외이라고 하는 바깥귀, 중간귀, 속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외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귓바퀴 귓바퀴 그리고 고막이 있으면 고막까지 가는 길 보통 환자분들 그냥 귓구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까지 가는 그 길까지를 보통 우리가 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외이는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모아주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전달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외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막의 뒤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막의 안쪽으로는 이제 주로 이소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소리 듣는 소리뼈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거든요. 이 이소골이 위치를 하면서 소리를 또 안쪽 귀로 전달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소리를 이제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의 증폭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 증폭 과정을 통해서 안쪽으로 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중이이고 이 중이라고 하는 부위에 보통 중이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속기, 내의가 있어요. 이 부위 보통 달팽이관 굉장히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달팽이관 그리고 청신경이 있는 위치를 우리가 내의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의 그리고 중의를 통해서 전달된 소리를 마지막으로 감지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속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돌발성 난청의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청력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기도청력 그리고 골도청력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청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환자분이 듣고 있는 청력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 중의 소리가 외이도, 고막, 이소골 이렇게 지나서 달팽이관, 청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요 원리를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청력이 기도청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도청력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이 들을 수 있는 능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만큼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능력은 좋은데 능력치만큼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난청의 종류도 있는데 이처럼 골도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신경의 기능을
기능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웨이도를 맞고도 귀 주변이라든가 이제 두개골, 머리를 이렇게 착착 긁으면 그 소리가 귀에서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웨이도를 막았기 때문에 이 기도청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두개골을 통해서 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게 그림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뼈에 이렇게 묻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뼈를 통해서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이 되면서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내원을 해서 청력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을 따로 검사하게 되고요. 이 두 개가 다 정상인지 아니면 둘 중에 어떤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 중에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난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뒤에 이제 돌발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리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를 들면 골도청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청신경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소리가 전달이 되는 위치에서 고막에 뭐 예를 들면 구멍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이소골 소리 듣는 뼈에 뭔가 단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운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골도청력을 측정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소견으로 나오는데 기도청력을 측정하면 잘 못 듣는 걸로 나오죠. 여기 떨어진 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러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끔 진료실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고 수술이나 또는 시술을 받고서는 청력이 좋아졌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런 환자분,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청력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청신경 능력치에는 본인은 문제가 없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들으셨던 거고 이 과정을 이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면서 청각이 들리는 게 좋아지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또는 반대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청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 검사를 하나 골도 검사를 하나 둘 다 청력이 떨어진 채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수술을 해서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청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주로 이제 소리를 크게 들려줌을 통해서 재활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노화 난청,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종류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보청기를 통해서 청각 재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얘기할 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어디가 고장난 거냐면 바로 이 청신경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3일 이내에 연속된 3개의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 진단 기준에 조금 부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의 주파수가 다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저주파에만 난청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경도로 약간만 청력이 떨어져서 30데시벨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귀는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어서 정상 범위 안에서도 양측의 청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에 양쪽 귀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던 분인데 예를 들면 오른쪽 귀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검사를 했더니 정상 범위 안쪽이지만 오른쪽 귀에 청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채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30데시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증상으로는 보통 이제 청력이 떨어졌다. 난청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귀가 안 들리기만 할 것 같은데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을 보통 많이 호소를 하세요. 보통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아무 의미가 없는 삐 소리 또는 뭐 벌레가 운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명 증상이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에서는 동반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충만감은 보통 청각이 떨어져 있는 주파수에 따라서 호소하시는 주증상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저주파 그러니까 저음 영역대에
주로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려요."라는 증상보다는 "귀가 먹먹하다. 뭔가 찬 것 같다." 또는 "소리가 울린다." 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충만감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신경 바로 옆에는 어지럼 신경 이 있거든요. 전정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염증의 범위가 조금 넓은 경우에는 이제 어지럼증, 현기증이라고 하죠. 어지럼증과 그와 동반된 오심 그리고 구토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에서 발표된 거로는 이제 유병률이 보통 10만 명당 10명 이상, 그러니까 10,000 명당 1명 정도이죠. 그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은 한쪽에 발생을 하고요. 양쪽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뒤에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만 증상이 발생하는 편이고, 그리고 성별, 남녀 간의 유병률은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돌발성 난청은 환자분들이 돌발성 난청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명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게 왜 생겼을까요?"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보통 이걸 특발성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왜 청력이 떨어지게 됐는지를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게 있냐면 "어떤 감염에 의한 것이다. 청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청신경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은 젊은 나이보다는 고령자분들에게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그 혈관의 문제를 호소하신 증상의 그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혈관 장애, 근데 달팽이관의 혈관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얇거든요. 우리 몸에서 제일 얇은 혈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혈관이기 때문에 쉽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혈관이 막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청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또는 뭐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가, 또는 이 끝에 이제 청신경 종양이라고 제가 하나 써 놨는데요. 보통 돌발성 난청 환자의 1,000명당 1명 정도는 종양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MRI를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통 이 청신경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종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암이나 이런 거라고 놀리시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신경초종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종양을 악성, 양성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악성을 암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종양을 양성이라고 하는데 양성 종양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지만 이제 신경에 종양이 생김으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돌발성 난청이 생겼는데 약간 중등도 이상으로, 난청의 정도가 조금 심하거나, 또는 이제 어지럼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증상들까지 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좀 심한 경우, 또는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의 돌발성 난청은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은 재발을 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평생에 한 번 정도 경험하는 증상일 거니까 재발 여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치료를 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됐으면 주기적으로 굳이 경과 관찰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 정도로 보통 재발률이 낮은 질환인데, 환자가 한 몇 년 전에 뭐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돌발성 난청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난청이 생겼어요라고 같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종양 여부를 반드시 감별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뇌파 청력 검사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MRI를 찍어서, 지금 MRI 제가 화살표로 요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아까 네이도 청신경과 어지럼 신경이 있는 부위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종양이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 오면 일단 이제 당연히 귀를 들여다보겠죠. 고막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고,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막 내시경 검사를 하면 과거력이 없는, 중이염과 같은 과거력이 없는 이상 고막은 깨끗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해서 진짜 실제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맞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못 듣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의 검사를 하게 돼요.
돼요. 순음 어음 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이음양 방사 검사, 그리고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뇌파 청력 검사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검사이고요. 보통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순음 그리고 어음 청력 검사이고요. 이제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병변의 원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추가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이게 바로 어음 그리고 순음 청력 검사 결과 그래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환자분의 오른쪽 귀예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왼쪽 귀이고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 가로축으로 있는 이 부분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그냥 낮은 음, 저음,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고음에 해당하는 청력이고 그래프가 아래로 갈수록 지금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데 요거는 이제 데시벨 소리의 강도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고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청력 역치를 측정을 하는 건데 결국 얼마나 환자가 소리를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정상 범주는 20에서 25 데시벨 미만 인 경우를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요렇게 제가 선을 그으면 요거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안쪽에 있으면 정상 청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분은 여기 왼쪽에 조금의 약간의 고주파의 난청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청력은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력이 확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못 듣는지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WRS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Word Recognition Score라고 하는 건데 이 어음 청력 검사에서 측정을 하는 일부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삐 하는 그런 소리, 순음 소리가 아니라 단어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불러드려서 얼만큼 환자분이 정확하게 단어를 구별하고 알아듣느냐를 측정을 하는 건데 왼쪽은 청력이 정상이다 보니까 다 100%로 맞추시죠. 근데 오른쪽은 난청이 있으니까 난청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소리를 좀 더 크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5%. 이 말은 환자한테 한 10개 정도의 단어를 불러드리면 한 1개에서 2개 정도만 단어를 맞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어음 구별력도 동반해서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고도 이상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에 아까 제가 뭐 20에서 25가 미만이 정상이고 이렇게 소리의 강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별로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참고 자료로 좀 넣어 놨고요. 소리의 강도는 주로 제가 이제 20 데시벨 정도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제 20 데시벨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금 제가 말하는 정도의 크기 요 정도 크기가 보통은 40 데시벨 정도의 청각 소견이고 소리 강도이고요. 그다음에 60 데시벨 정도 되면은 주변이 약간 시끄러워서 조금 크게 얘기할 때 그 정도가 한 60 데시벨 정도가 되고 옆에서 문이 꽝 닫히는 그런 큰 소리 주로 80 데시벨 이상이 되고요. 주로 100 데시벨이 넘어가는 소리들은 대부분 이제 폭발음이라든가 총소리 같은 그런 폭발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드럼을 세게 치는 소리 그다음에 큰 자동차 엔진 소리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로 100 데시벨을 넘어가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약간 이제 좀 불쾌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소리의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요 선을 보면은 한 70, 8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아주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 정도는 들을 수가 있지만 문이 꽝 닫히는 소리라든가 이런 정도의 큰 소리도 못 듣는 정도로 일반적인 대화음은 거의 못 듣는 거죠. 이렇게 난청이 생기는 거고 밑에 있는 분은 다른 환자분의 검사 결과인데 이분은 이제 왼쪽 귀에 난청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귀는 정상 범주에 있음에 불구하고 왼쪽에 청력이 떨어졌는데 지금 40 데시벨보다 위거든요. 그리고 30 데시벨 언저리. 그래서 보통 30 데시벨 이상으로 청력이 떨어져야 돌발성 난청이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경계선에 있는 환자도 이쪽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난청이 당연히 발생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환자분은 사실 전화도 다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옆에서 제가 진료할 때 왼쪽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다 들으시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정상 청력이었던 환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2칸, 1칸 정도 내려간 것도 당연히 이상이 있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도로 난청이 발생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력 검사를 해서 돌발성 난청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죠.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나 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치료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프로토콜상으로 이제 스탠다드한 치료로 표준 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감염이나 또는 허혈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청신경의 염증 반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청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면역 억제제거든요. 면역 저하, 면역 반응 저하자, 염증 반응 저하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달팽이관과 청신경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뭐 입으로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혈관으로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막 안쪽으로 고막을 살짝 마취를 한 다음에 고막 스테로이드라는 액체약을 고막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루트로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고,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환자의 상황이라든가 기저질환이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많은 이런 인자들을 고려하여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뭐 하는 경우에는 일단 먹는 약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보통은 우리가 스테로이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레들니솔론, 메틸프레들니솔론, 덱사메타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PD라고 하는 프레들니솔론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킬로그램당 1mg 정도, 최대 60mg 정도를 처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인 체중이 한 50kg, 60kg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고려해서 그냥 최대 용량으로 60ml를 처방을 보통을 표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프레들니솔론이라고 하는 약이 한 알에 5ml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알이 되겠죠. 그래서 12알을 보통 처방을 하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12알이면 그렇게 낮은 용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량으로 한 일주일 내지는 10일 정도 약을 먹고,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통은 조금씩 약을 줄여가면서 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12알을 환자분한테 일주일간 먹고 경과 관찰을 하는데, 가끔 타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어요 하고 이제 오시면 스테로이드 약을 대부분 시작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분복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알을 한 번에 먹으려고 하니 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4알, 4알, 4알 이렇게 하루 3번 나눠서 복용하세요. 또는 6알, 6알 하루 2번 복용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돌발성 난청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치료에 대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분복을 하지 않는 게 더 권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어느 시간이든 관계는 없으니까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12알은 그냥 한꺼번에 복용을 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작게 써놨지만 이제 교과서에만 써있는 부작용만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주로 소화성 궤양, 그러니까 보통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니글니글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서는 위장관 보호제를 당연히 처방을 같이 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당뇨 환자. 예를 들면 환자분이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그래도 약을 먹고 잘 조절이 되고 있었던 환자라 하더라도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혈당이 굉장히 치솟아요. 원래 한 200 정도로 유지되고 있던 분도 200, 300, 400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발성 난청을 그냥 통원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입원하는 경우 중에 첫 번째가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혈당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거든요. 당뇨약의 일시적인 변경을 해주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다양한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의 특성상 이제 암 환자분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워낙 좀 위중해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막 쓰기가 좀 안심하고 쓰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주사로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먹거나 주사를 하는 게 불가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난청이 확인됐는데 약은 못 쓰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고막 안으로 고막을 살짝 마취를 해서 고막 안으로 요 안에 중위 공간 안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는 방법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고막 내 고실 또는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보통은 2 일에서 한 3일 정도의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횟수는 3 에서 4 회. 사실 4회 이상을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3 에서 4회 평균적으로 주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그냥 국소적으로만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신 부작용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구 스테로이드 요법을 쓰지 못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고실내 주사 요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고막 내 주사 요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약물 치료를 처방을 해 드리고 1 주일 뒤에 고용량으로 먹고 와서 다시 성역 검사를 해요. 다시 청력 검사를 해서 회복률이 어떤지를 보거든요. 근데 봤더니 다 회복이 됐다. 완전 회복이 됐다 하면은 제가 약 조금씩 줄이는 약 그거까지만 처방 받으신 거 복용하시고 그다음부터 치료는 없습니다. 요 치료로 끝납니다라고 치료 종결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1 주일 뒤에 와서 청력 검사를 했더니 청각이 약간의 회복이 있기는 한데 아직 부족한 경우, 완전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하나도 회복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처음과 똑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한 사이클 더 돌리기에는 너무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막 안으로 주사하는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제 구제요법으로 이런 고실내 주입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2 개를 동시에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막 안으로 주사를 하는 것과 먹는 약 치료를 그냥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처음부터 그렇게 치료를 잘 하지는 않고 보통의 경우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시거든요. 1 주일 미만으로 돼서 한 2-3일 만에 증상이 발생한 지 2-3일 만에 와서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1 주일간 약 먹고 치료 반응에 따라서 주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끔 한 2주 넘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발성 난청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골든 타임이거든요. 이 질환은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치료의 적정 시기가 있어요. 보통은 좀 엄격하게 잡으면 3 주이고요.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4 주, 약 1 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은 그 안에 치료를 어떤 치료가 됐든 치료를 했을 때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치료의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예를 들면 2 주 만에 증상이 발생된 지 2 주 만에 왔다. 그러면 제가 1 주일 뒤에 약 먹고 나서 경과 보면서 다시 주사한 거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얼마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때 돼서 결정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먹는 치료와 주사 치료를 동시에 합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이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제 돌발성 난청의 초기 치료이면서 표준 치료라면 고압산소 치료가 있는데요. 많이 요새 엄청 각광받고 있는 치료인데 사실 옛날에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를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그때도 고압산소 치료가 없었던 건 아닌데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그렇게 흔하게 시행을 하지는 않았었고 이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거가 본래는 개발된 것 자체가 이제 잠수병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당뇨 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괴사가 발생한 분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좀 큰 병원 위주로 해서 몇몇 병원에서만 이러한 그 시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돌발성 난청 같은 질환으로는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고압산소 챔버 아마 많이 병원에서 보셨을 거예요. 고압산소 치료 챔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압산소 치료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스테로이드 치료만으로 효과가 좀 부족하거나 조금 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고압산소 치료를 좀 병행하시죠라고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실제로 지금은 돌발성 난청에 대한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원리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허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또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허혈로 인해서 발생한 손상
같은 것들을 감소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치료를 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되시고, 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점점 더 뭐 연구 결과나 이러한 것들은 더 많이 정리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와 병행해서 2주 이내에 좀 빨리 치료를, 고압산소 치료도 빨리 해 주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제요법,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로 고압산소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고, 되도록이면 한 달 이내에 시행하면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난청의 정도는 조금 약한 난청보다는 고도,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 있을 때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치료들이 보고되고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항바이러스제, 혈액순환 개선제, 뭐 혈관 확장제, 이뇨제, 이러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부수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결국에는 치료의 제일 큰 골자는, 메인스트림은 스테로이드 치료이고, 그거에 대한 보조 옵션으로 고압산소 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그러면은 치료하면은 다 좋아지냐? 뭐 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보통은 333이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면 보통은 3-4 명의 환자는 치료하면은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 원래 본인의 청력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3-4명 정도는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완전히 원래 내 청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처음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멈추는 경우가 한 30-4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0명 중 2-3 명은 아예 회복이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완전 회복률만 사실 회복률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30-40% 밖에 안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발성 난청이 생각보다는 질환 유병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거에 반면에, 예후는 그렇게 아주 좋은 질환은 아니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난청이 남아서 계속해서 뭐 이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후에, 물론 이 333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을 해요. 확률적으로 그냥 30-40% 이것만 딱 얘기할 게 아니라, 환자분에 따라서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후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현기증과 같은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다음에 치료의 시기가 늦을수록, 그다음에 난청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전신 질환력이 다양할수록,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전신 질환력이 있을수록 예후는 나쁠 수 있다. 완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전신 질환력이 같이 동반되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경우는 완전히 금기는 아니지만 주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이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거나 전신 질환력이 많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여기에 이제 빨간색을 해 놓은 이유는, 지금 나이가 많거나 뭐 난청의 정도가 심하거나 전신 질환력이 있거나, 이거는 환자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나이가 많은 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청이 심하게 떨어진 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환자분 본인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치료의 시기가 늦을수록 이거는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내가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뭐 바쁘다 보니까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왔어요 했는데 이미 한 달이 넘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 검사해서 돌발성 난청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지금의 난청에 적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귀가 먹먹하거나 잘 안 들리거나 이명이 들리거나 하는 증상이 급성으로 생겼고, 그게 하루 이제 기다려도 회복이 되지 않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돌발성 난청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돌발성 난청의 하나의 종류예요. 보통 돌발성 난청 환자의 한 10% 정도 되는 확률 에서는 급성 저주파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돌발성 난청하고는 환자의 캐릭터가 질환의 양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병명이 따로 붙었겠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돌발성 난청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가끔 보통 제가 돌발성 난청은 고령자 환자분들한테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50대, 60대, 70대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30-40대 젊은 환자분이 갑자기 돌발성 한쪽에 난청이 와서 오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환자분들을 봤더니 다 청력이 전 주파수에 걸쳐서 청력이 떨어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음 영역에 국한돼서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환자 어쨌든 돌발성 난청의 종류이니까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치료하거든요.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부족하면은 주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를 했더니 아까 제가 완전 회복률이 한 30-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치료했더니 이렇게 잘 돌아와요. 보통 70%, 많게는 78%까지 보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반수 이상의 환자들이 대부분 치료를 받으면 다 좋아지는 예후가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통 돌발성 난청 환자는 대부분의 경우 다시 평생에 한 번 정도만 경험하지 자꾸 재발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저음 영역대의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치료 잘해서 회복이 됐는데 뭐 한 몇 주 있다가 또는 몇 달 있다가 다시 청력이 이렇게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됐는데 다시 청력이 떨어져서 오고 또 치료를 하면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재발률이 높은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재발률이 보통 40%까지 보고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환자가 발생하는 연령대가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고, 그다음에 근데 재발률이 높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돌발성 난청하고는 자꾸 다른 캐릭터를 보이니까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임상 의사들이 보기에는 얘는 뭔가 원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돌발성 난청하고는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명을 따로 분류를 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이 질환은 와운의 수종, 다른 말로 하면 내이 수종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또는 내 림프 수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달팽이관 안에는 이렇게 그냥 뼈로 아까 제가 쌓여져 있다고 했는데, 안에는 그냥 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액체가 차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차 있는데, 이 림프액도 항상성이 항상 유지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혈압처럼 혈액 림프액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흡수가 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내 림프액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뭔가 뭐 염증 반응이 생겼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내 림프액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너무 형성이 많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림프액이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통 내이수종 또는 내림프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과 똑같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스테로이드의 대부분은 좋은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일부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의 반응에도 치료를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고막 안에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저주파 난청에 국한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뇨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뇨제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물 빼는 약이라고, 우리 몸의 수분기를 빼는 약이라고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림프액이 너무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뇨제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치료의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급성 저주파 난청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된 이후에도 일정한 주기로 사실은 경과 관찰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고 재발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병원에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통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항상 재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재발하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라고 하는데 언제 병원에 와야 될지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주파 난청은 막 귀가 안 들려 이런 증상이 아니라 좀 귀가 먹먹하다 이런 증상으로 주로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와야 되는 게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쪼끔 기압이 높은데 막 올라가도 비행기만 타도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또는 비염이 있어서 코가 불편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생기니까 이게 난청이 와서 먹먹한 건지 아니면 그냥 먹먹해진 건지를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아예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먹한 증상이 생겼는데 한 오후쯤 되니까 그냥 풀렸다라고 하면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경우에는 난청이 생겼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내원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아침에 증상이 생겼는데 만 하루를 지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만 24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난청이 좀 의심되는 소견으로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자꾸 재발을 하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시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급성 저주파 난청 환자의 모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환자분들의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정도이죠. 10% 정도는 메니에르병으로 이행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꾸로 얘기하면 환자분한테 급성 저주파 감각신경성 난청은 추후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질환이 바로 메니에르병인데 지금 이 저주파 난청이 메니에르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1:1로 딱 맞는 경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난청만 있다가 10명 중 9명은 저주파 난청만 반복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이지만 그중에 1명 정도는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메니에르병으로 확진이 되고 이제 메니에르병에 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난청도 문제지만 어지럼이 이제 시작하면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만성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좀 마무리를 해 보자면 결국 큰 질환의 범주로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의 난청의 종류는 청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보통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주로 원인은 알려져 있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 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청력 기능이 염증 반응의 증가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알려져 있고 일부에서는 종양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치료는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치료와 그다음에 고압산소 치료까지를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른 치료들도 익스나 주치료는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10% 정도 환자는 돌발성 전 주파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파에만 청력이 떨어지는 귀가 먹먹한 증상으로 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경우는 일반적인 돌발성 난청과는 다르게 약간은 회복력이 좋고 단 재발률이 높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으로는 그냥 이런 감염이라든가 혈관의 허혈보다는 수종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 저주파 난청 환자 중에 또 일부는 나중에 어지럼증이 생겨서 메니에르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건 난청이 발생했을 때 빠른 치료예요. 이 돌발성 난청이든 저주파 난청이든 메니에르로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든 간에 결국에는 골든타임은 바뀌지 않거든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만 청각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이 많이 있네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님의 질문인데요. 양측의 메니에르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 메니에르는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신데 아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명과 난청, 이충만감이 있었고 어느 날 왼쪽 귀가 먹먹해지고 잘 안 들리고 어지럼증도 안 좋아져서 스테로이드와 이뇨제 용량을 늘려서 들리는 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이충만감이 남아있고 이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왼쪽에 이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청각검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왼쪽 귀가 그러니까 양측 메니에르 환자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명 증상은 청각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청이 생기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떤 소리든지 간에 이명을 대부분은
동반 증상으로 가지게 되는데 지금 왼쪽의 청력이 회복이 된 게 완전하게 청력이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보통 정상 범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난청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그게 정상으로까지 회복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명이 조금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명의 강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만성화되면 좀 적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난청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명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정환 님인데요. 중도 난청이 됐네요. 웅소리, 삐소리 여러 가지 이명이 24시간 괴롭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점점 심해지네요. 사실 이 중도 난청이 돌발성 난청으로 되셨는지 아니면 노화로 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셨는지 아니면 소음성으로 난청이 떨어지시게 되신 건지의 정보가 조금 없기는 한데요. 아까 잠깐 앞선 그 질문으로도 답변을 해드렸듯이 청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명이 동반을 하고요. 실제로 진짜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청력이 떨어진 거면 그냥 안 들리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명이 따라와서 괴로워 죽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도 난청 환자분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청각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명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잘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중도 난청 환자분이다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도 가끔은 소음 환경이나 이런 데 불편함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명이 이렇게 괴로운 편이다라고 하시면 보청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도 어느 정도 재활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명도 청각 재활을 해줌으로 인해서 약간 억제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중도 난청 환자분이시라면 한번 이비인후과 내원하셔서 보청기에 대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경도 난청이 유지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송이 채널님의 질문이셨고요. 오른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왼쪽 귀는 경도 난청입니다. 경도 난청이 유지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환자분은 오른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이제 왼쪽 귀가 그러니까 왼쪽 귀가 더 잘 들리는 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경도 난청 혹시 이런 걸까요? 오른쪽 귀는 나쁘고 왼쪽 귀만 경도 난청이니까 왼쪽 귀로 주로 많이 들으니까 왼쪽 귀가 잘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한쪽 귀가 나쁘다고 해서 반대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 귀가 청력이 거의 전농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쪽 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됐으면.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쪽 나머지 정상 귀마저 노화 속도라든가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단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조금 비유를 하자면 남들 2개 있는 거 당신은 하나 있는 거다. 보험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남아있는 한쪽 청력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주의점이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생활소음은 사실 청각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소음 쓸데없이 뭐 스피커 옆에서 큰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어폰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너무 큰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이유 없이 안 들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경우를 피하셔야 됩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쪽 귀가 나쁘다고 반대쪽 귀가 따라서 같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짱눈님의 질문인데요. 작년 초 치료 후 돌발성 난청이 재발되어 스테로이드 경구약 2번 치료 이후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아 퇴원 후 일주마다 주사가 유효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막주사 치료는 언제까지 치료가 유효할지와 평소 스트레스 풀 겸 1시간씩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온 게 문제가 되었을지와 피하는 게 좋을지를 궁금합니다. 일단 고막주사 치료도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고막주사 치료도 결국에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안에 주사를 완료하는 게 좋고 가끔 환자분들이 이게 교과서적인 건 아니지만 주사를 맞으면 사실 청력 검사 결과에는 크게 개선이 안 보이는데 주관적으로는 이명이 좀 줄고 귀가 조금 더 편하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한두 해 정도 좀 더 제가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한 달이 넘어가면 사실 주사를 맞는 거가 크게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고막 주사를 계속 찌르는 것도 고막에 계속 트라우마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계속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고막에 구멍이 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권유를 하진 않고 한 달 이내에 주사 치료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돌발성 난청으로 회복이 안 돼서
청각이 난청이 남은 상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방이라든가 이러한 큰 소리에 노출되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엔젤님의 질문이신데요. 2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귀에 염증이 있어서 귀에 약을 넣을 때 귀에 약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괜찮나요? 액체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 흡수되는 원리인가요? 보통 고막에 그러니까 외이도염이나 고막에 염증이 있을 때 그 항생제 2용액을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귀에 물약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다고 하면 오른쪽이 하늘을 향하도록 1-2 방울 정도 귀에다 떨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있으셔도 되고 조금 불편하시면 요렇게 반대로 해서 내보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보내고 뭐가 문제냐면 환자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귀가 그 액체가 건조되는 건데요. 건조되기 전까지는 뭔가 귀에 물이 들어간 듯이 찝찝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환자분들은 그 약을 또 면봉으로 닦아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고 만약에 흡수를 좀 빨리 시키고 싶다. 건조를 좀 빨리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라이기,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 있잖아요. 그걸 미지근한 바람으로 해서 귀를 살짝 이렇게 위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말리세요라고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고막 안쪽이나 귀 안에 액체 이용액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노인성 난청은 모든 노인에게 다 오나요? 네, 다 옵니다. 보통 몇 세 때 오나요? 보통 노인성 난청의 자각 증상이 이명이나 또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시는 시기가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때 와서 청력 검사를 보통 처음 시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검사를 해보면 고주파 부위에 약간의 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노화 난청은 당연히 나이가 점점 들수록 청력이 계속 떨어지는 건데 보통 검사상 난청이 확인되는 경우는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큰 소리로 가까이서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멀리서는 큰 소리로 말해도 되나요? 큰 소리로. 상대방이 노인성 난청이 있을 때 그분한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귀에다 대고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실 건데요. 그 소리를 지르는 정도의 큰 소리는 귀에다 대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막 폭발음 소리라든가 이제 이러한 소리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하는 그 소리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경김님일까요? 귀 임플란트는 무엇입니까? 네, 귀 임플란트는요. 조금 오늘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는데 수술을 하는 청각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난청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각신경성 난청도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아주 전농인 경우에는 보통 인공와우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난청이 생기면 보통은 그 보청기를 먼저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보청기는 보통 어느 정도 청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완전히 정농이 되면 인공와우를 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중위 이식술이라고 해서 귀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청각을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술을 하는 보청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방송 시간 관계로 제가 너무 강의를 오래 했나 보네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왕균님의 질문이신데요. 돌발성 난청 오른쪽 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달 정도 지났는데 예전에 헤드셋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용하기가 겁나더라고요. 보통 어느 정도 지나야 사용해 볼 만한가요?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헤드셋, 이어폰을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정상 청력이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이어폰을 그냥 정상적인 그냥 정도의 소리 강도로 듣는 거다라고 하면 이어폰 헤드셋 사용하는 거 아무 문제되지 않고요. 단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여흥의 목적이라던가 그런 걸로 소리를 크게 듣는 게 문제인 거죠. 헤드셋이나 이어폰으로 요새는 또
그 플러그 이어버드 자체가 커넬 타입으로 별로 소리가 분출되는 부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 큰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는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작은 소리로 그냥 헤드셋, 이어폰을 사용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큰 소리를 사용하는 거는 피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나머지 답변은 최대한 제가 답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